안녕하세요. 참상TV의 김 교수입니다. 네, 제가 많이 걱정해주신 덕분에, 네, 이렇게 목소리가 조금 많이 잘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처음에 코로나 걸리고 영상 찍을 때보다 목소리가 많이 좀 맑아지긴 했어요. 네, 근데 아직 다 나서진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조금 듣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또 이번 주에 한 주에 2개씩 하기로 했으니까, 네, 이번 영상은 2장이에요. 네, 왔다 갔다 하죠. 네, 1장도 한 번 했다, 3장도 한 번 했다, 네, 이번에 또 2장. 이번 2장은 요양보 관련 기초 지식이에요. 네, 그래서 의학 간호학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장도 워낙 긴장이에요, 내용이요. 그리고 문항수도 비중이 꽤나 많은 비중이고요. 1교시 1번부터 35문항 중에서 보통 14개, 15개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2장 의학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소화기부터 시작해서 심리, 정신계까지 단원이 많고 이거는 2개로도 안 돼요. 3파트로 나눠가지고 네,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가장 먼저 하는 첫 번째 장으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를 먼저 보시고 가요. 네, 노인성 질환의 특성 하나, 노화에 따른 신체 심리적 변화 하나, 신체계통별 주요 질환의 원인, 증상, 치료, 예방법을 설명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학습 목표보다 다음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이번 장도 이렇게 전체의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을 단원의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아까 그 학습 목표는 사실 얘가 좀 빠져 있어요. 예, 근데 최근에 시험 문제가 여기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소홀히 하고 넘어가면 사실 안 되는 단원이다 보니까 학습 목표의 내용보다 교재 순서에 집필되어 있는, 그쵸?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 번쯤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크게 3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인데, 여기도 2개예요. 하나가 노인성 질환의 특성. 일당 100. 일당 100은 여기에서 무조건 한 문제를 꼭 출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화에 따른 변화 질환이 말 그대로 소화기계부터 시작해서 심리정신계까지 10단원을 분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주로 나오는 내용들은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이 다 증상 위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질환을 공부하실 때는 증상이 포인트다라는 건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매, 중풍, 파킨슨을 따로 뺐지만 사실은 얘가 요 신경계 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신경계. 예, 그래서 신경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교재 순서대로는 빼긴 했지만 진행은 똑같이 의학 질환을 설명하면서 같이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이 3번째 장으로 나와 있는 거고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순서대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일당 100. 일당 100은 네, 무조건 노인성 질환에서 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안 나던 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게 얘도 설명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주관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객관식의 문장을 읽고 맞는 설명인지 잘못된 설명인지만 추려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PPT에 알려드린 것처럼 빨간 글씨가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말 바꾸기니까 결과적으로 시험 문제가요. 그래서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 뜻부터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노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정 65세 이상이면 노인이에요. 그래서 노인성 65세가 넘어서 노인이 돼서 생기는 병을 노인성 질환이다라고 우리가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65세 이상의 노인이 돼서 생기는 병과 65세 이전에 오는 그러니까 노인이 아닌 거죠. 좀 뭔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단독이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독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이 돼서 오는 노인성 질환은 단독 한 가지만 병에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오답은 뭘까요? 반대겠죠. 단독으로 발생한다. 뭐 하나만 걸린다. 이건 다 오답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병에 걸리면 다른 병이 계속 이어져서 병이 계속 생겨난다는 얘기죠. 의미만 파악하시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해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곤란하다. 예,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노화가 와도 소화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노화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위암이라든지 소화기계 질환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건지 증상만 가지고는 거의 구별할 수 없다는 게 노인성 질환의 특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태행성 질환이다. 중요한 건 만성이죠.
네, 만성. 태행이라는 단어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태행이라는 단어의 뜻은 닳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태행, 닳아서 없어지는 거지 급성태행이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네, 오답은 그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뭐가 닳아버렸다.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성태행이라는 말을 붙여서 같이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경과가 길고, 네, 경과는 병에 걸려있는 시간이죠. 재발이 빈번하고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그 다음에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 요 뜻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말은 민감도가 높다는 말이에요. 민감도가 낮다 이러면 틀리겠죠. 민감도가 높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민하다. 네, 그래서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다음 줄에 있어요.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 예, 신장에서 피를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피 안에 혈액이 묻어 있어요. 피 안에 혈액이 묻어있대. 피 안에 약물 성분 같은 것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몸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 것을 소변 농축, 오줌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 몸 밖으로 배설을 하는 건데,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네, 얘가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에 신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냐? 결국 약물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려워요. 왜냐면 증상으로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또 이제 노인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질환 자체가 가벼워도 단순 탈수였는데 의식 장애가 오기도 하고, 식욕이 떨어져서 음식에 영양 결핍이었는데 의식 장애가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들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단어가 바뀌지 않았는지, 앞뒷말이 맞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가 소화기계죠. 네, 소화기계를 설명해요. 그러니까는 해부생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옆에 이제 이렇게 해부학의 구조, 책에 있는 구조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해부학 다음에 생리예요. 생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소화기계에서 하는 일은 기존에 시험 문제 놨던 적이 있어요. 위의 기능과 대장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위는 말 그대로 음식물 주머니의 기능을 하는 거고요. 대장에서 하는 기능은 음식물의 찌꺼기를 대장에 모아서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변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능이에요. 변의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거. 수분을 그래서 흡수를 해서 딱딱하게. 두 번째는 또 어떤 기능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유산감균, 정상균이죠. 우리가 몸에 있는 유익균 중에 하나가 장에 분포되어 있는 유산균, 정상감균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산균이 안에서 음식물을 또 이제 잘 분해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소화기계가 노화가 오면서 어떤 특성을 가져갑니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 특성을 10파트마다 다 설명할 거예요. 근데 저는 다 서술하지 않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인이 돼서 소화기계부터 심리정신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공통점을 좀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이 돼서 좋아지는 거 없습니다. 대부분 감소하는 거고요. 줄어들고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반대로 증가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 게 있어요. 따로 빼서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특성을 설명할 때는 증가만 제가 단독으로 다 뽑아왔거든요. 쓴맛과 신맛만 증가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감소. 나머지 읽을 필요도 없으세요. 네, 요즘 정리할 때는 굳이 그걸 다 볼 필요 없거든요. 그냥 정확하게 분류와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그래서 소화기계는 전부 다 줄어들고 좋아지지 않지만 쓴맛과 신맛이 증가됩니다라는 표현법 하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질환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표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소화기계부터 시작해서 심리정신계까지 선생님들이 다 배우셨던 질환명이거든요. 그냥 딱 봐도 딱 아는 게 있어요. 이거 뭐 당연히 여기야. 이렇게 말하지만 딱 봐서 헷갈릴 만한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이제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의료인은 아니시다 보니까 질환에 익숙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소화기계는 위염, 위궤양, 위암, 대장암, 설사, 변비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당뇨라고 있죠. 분명히 소화기계에서도 당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당뇨병은 소화기계가 아니라 내분비계 질환이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빈혈이라는 게 있어요. 빈혈, 심혈관계 설명하겠지만 빈혈은 심혈관계 안에 들어가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피부계에 들어가는 병명들이에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단순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확하지 않으면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전체 그림을 그리고 부분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 항상 드리는 거고, 먼저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교재에 나와져 있는 의학의 병명 아니고서는 정답이 될 확률이 없습니다. 0%. 예. 배우지 않은 걸 굳이 시험에 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보기에는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보건복지부 소속이잖아요. 그러나 정답이 될 확률 없다는 거. 예를 하나 더 들자면 퇴행성 관절염만 배우셨지 류마티스 관절염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교재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실릴 수 있다고요. 우리가 호흡기계 질환에서 뭐 만성기관장 폐렴 이런 거 배우지 않은 병명, 기관지 뭐 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만성기관장 배웠지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지 않았던 병명이 혹여라도 들어가 있다면 오히려 보너스 문제구나. 왜 X치고 답을 찾으면 돼요. 그건 사지선이죠. 5개 중에 안 배운 거 나왔으니까 X치고 풀었으면 사지선. 그러니까는 이게 뭐야라고 궁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표준 교재 중심입니다. 정답은요. 그래서 병명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질환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위염부터 시작하죠. 아까 소화기계 병명 몇 개 읽었잖아요. 질환의 순서는 관련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의가 있고, 관련 요인이 있고, 증상이 있고, 치료와 예방이 있습니다. 의학단원에서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되는지 아세요? 이런 것도 알고 공부하시는 게 이득이에요. 공부는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통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을 보는 거예요. 가르치는 저와 같은 강사들이 기출을 분석하고 기출의 내용들을 파악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는 전략이니까 그냥 다 보세요. 그럼 누구나 다 하죠. 그럴 것 같은 강의하면 안 되죠. 네. 그거 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이게 위주로 나오니까 여기 위주로 보십시오.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질환에 관한 기출문제를 항상 살펴보고 분석을 하지만 변함없습니다. 증상 위주로 시험 문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의학이 어디를 공부하지? 네, 증상을 공부하세요. 확연하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관련 요인은 한 가지가 아닌 게 더 많고요. 이것도 적어갖고 저것도 적어갖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눈에 딱 띄는 증상 위주로 공부하시라는 거고 위험의 증상은 명치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명치가 아프고 식사 후 3, 4시간이 지나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이 특정 증상이 느껴지는데 이게 위궤양이고 이게 위험일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명치, 식사 후 3, 4시간 빨간 글씨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은 위궤양입니다. 위궤양도 마찬가지 증상이에요. 구분되는 게 있죠. 새벽 1~2시에 상복부가 불편하다는 거, 그 다음 심한 경우 위출혈, 위청고, 위협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위암이에요. 위암도 마찬가지예요. 증상이에요. 소화불량이나 식욕감 때는 오심, 속이 미식거리는 거죠. 복부 통증이나 불편감, 그 다음에 이제 암이기 때문에 출혈, 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보통 토혈이라고 하죠. 위에서 토해내는 피는 토혈, 폐에서 토해내는 피는 객혈.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양상도 다르고 음식물 찌꺼기가 섞여있기 때문에 약간 거머튀기 갈색의 빛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암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암은 5년간 재발 여부를 확인해서 완치 판정을 주고 있어요. 다음은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관련 요인을 갖고 왔어요. 네, 보셔야 되거든요. 이 저자녀시기 때문에. 저섬유소, 저자녀 시기가 어떤 뜻인지도 잘 먼저 구별해 두셔야 돼요. 자녀라는 거는 장에 남는 거고요. 저니까 적게 남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장에 적게 남는 거냐? 교과서에 나오죠. 가공정제. 가공을 하거나 정제. 그쵸? 깎아버렸거나 또는 뭐 부셔가지고 다른 형태로 가공이 그거잖아요. 원의 모양을 훼손해서 바꿔서 다른 걸로 만들어내는 거. 쉽게 말하자면 빵 같은 거. 밀가루 걷어가지고 다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첨가를 해서 가공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에 적게 남는 저자녀 시기를 먹게 되면 장이 운동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장도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손상이 오는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대장암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저자녀 시기를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기와 관련된 문제를 또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다음에 내용 음식물 중에서 대장암에 좋은 것을 고르십시오. 대장암에 안 좋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런 문제를 찾을 때는 이 4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의 답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거 중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저자녀 시기 알아두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의 증상, 장습관의 변화죠.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설사나 변비, 장폐색, 폐색이 막히는 거예요. 암덩어리로 인해서 막히면 이게 장폐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전형적인 암이기 때문에 혈변이라든지 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이 기억해 두십니다. 점액. 점액은 콧물처럼 끈적끈적한 것이 변에 섞여 나왔을 때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고요. 대장암의 전형적인 신호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시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설사입니다. 네, 설사는 설사의 하나로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탈수가 올 수 있어요. 또 노인은 가벼운 질환, 이게 탈수죠. 탈수가 오게 되는 경우에 의식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탈수를 반드시 예방해 주시고, 지사제 남용주의라는 게 있죠. 우리 교과서에 지사제를 함부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자기 방어 반응, 유해 물질을 먹었을 경우에 설사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려고 하는 자기 방어 반응인데, 그때 지사제를 함부로 먹게 되면 유해 물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하에 지사제를 복용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변비는 관련 요인부터 가져왔어요. 잘 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익히 요양보호사를 공부하지 않았어도 알만한 지식이다. 네, 그런 거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쉽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요양보호사로 공부를 하러 와서 표준 교재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에 몰랐던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예, 그게 다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비와 관련된 요인에서는 아까 보셨던 저자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7번을 보시면 이런 건 여러분이 일상생활 듣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변비를 유발하는 약을 사용하는 경우 대표적인 약이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약명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고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충분히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명을 기억을 해두시는 거. 자, 증상도 마찬가지예요. 네. 변비를 익히 아는 증상 다 뺐어요. 그래서 제가 복부의 통증이라든지 팽만감이라든지 경련이라든지 식욕부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그래? 이것도 변비의 증상이야? 예, 맞습니다. 일반적인 변비의 증상에서 조금 더 심해지면 예,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다량의 물을 먹는 거고, 또 이제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유를 섭취하면 장의 운동력을 높여주는 기능을 충분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복부 마사지를 통해서 네, 움직일 수 없을 때 장의 운동을 시켜주는 거.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슬라이드가 다시 나왔어요. 그쵸? 위염, 위궤양, 위암, 대장암, 설사, 변비. 예, 요게 이제 소화기계 병명,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죠. 이거 외에 나머지 병명들은 소화기계 병명이 아닙니다. 교재에 실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호흡기계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흡기계 질환을 먼저 좀 살펴보는 거예요. 인플루엔자라든지 만성기관지염이라든지 폐렴, 천식, 폐결핵. 이거가 호흡기계 질환이죠. 여기는 딱히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면 딱 봐도 호흡기계입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질환명이니까요. 자, 호흡기계도 증가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 다 감소되고 좋아지지 않고 저하가 되지만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된다라고 나와요. 우리 기관진의 분비물이 뭔지는 다 아시죠? 가래잖아요. 네, 그래서 증가되는 표현을 누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0파트 가면서 계속 반복 복습을 하는 것이 가장 암기와 이해력을 도와주는 방법이거든요. 그 소화기계는 쓴맛과 신맛의 증거였고 호흡기계는 지금처럼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죠. 자, 그럼 첫 번째 질환은 독감 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의 가장 큰 증상은 갑작스러운 발열이요. 38도 이상의. 그 다음에 매년 1회 예방 접종을 통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만성기관지염이에요. 네, 정의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거냐면 만성기관지염에서 사실 시험 문제 묻는 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정의나 치료 예방. 근데 이 정의가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만성기관지염만 배울 때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뒤에 배우신 천식을 배울 때는 헷갈려요. 또 비슷하거든요. 똑같은 게 아니라 좀 비슷해요. 설명문이. 그래서 이제 만성기관지염은 기관지가 만성적으로 그렇죠? 염증이 생겨서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듭니다. 여기까지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요게 말을 그냥 푸시면 돼요. 오랜 시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기관지에 염증이 생겼는데 염증이 생겨서 어떻게 되냐 기도가 좁아진 것이다.
네. 그러면 어떻게 치라고 예방할 것이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심호흡과 기침을 통해서 기관지 내 가래는 빨리빨리 배출해 주셔야 돼. 왜? 가래가 많다는 얘기는 염증이 계속 심해진다는 거고요. 차가운 음식이라든지 자극적인 음식은 되도록이면 피하시고, 또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따뜻한 데 있다가 차가운 데 나가면 온몸이 수축이 되면서 기관지도 수축이 돼요. 그런 거 피하시고, 갑자기 차가운 기후,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는 것들. 그다음 뭐 책에 또 있어요. 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든지, 오염된 공기에 노출을 피한다든지, 그죠? 또는 이제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기관지가 좁아지면 넓혀주는 확장제라든지, 그죠? 그런 약물을 투여하는 것도 또 하나의 치료 및 예방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폐렴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원인이에요. 세균이 들어가면 세균성 폐렴이고,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바이러스성 폐렴이고, 근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폐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우리가 노인 질환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흡입성 폐렴이죠. 음식이나 이물질이 기도내로 넘어가요. 음식이나 이물질은 기도로 들어가면 안 돼요. 식도로 가야죠. 그렇죠? 근데 기도로 넘어가서 기관지 내 폐에 염증을 유발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물질을 인식하기 때문에. 기도는 공기만 저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받고요, 사실. 근데 이물질이나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갔다면 이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는 흡입성 폐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균성 폐렴은 항생제, 바이러스는 증상 치료밖에 없어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자, 다음 질환 천식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왜 여기가 포인트 뭐냐면 만성기관지염하고 구별하셔야 되거든요. 자, 기억나세요? 만성기관지염의 뜻이 오랜 기간 동안 만성이 염증이 생겨서 기도가 좁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럼 천식의 정의는 뭘까요? 기도의 만성 염수성 질환으로 기관지 벽의 부종, 기도협착이 기도가 좁아지는 거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을 구별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 천식은 과민 반응이란 글자 좀 기억하셔야 돼요. 과민 반응이 알러지 반응이고, 네, 그냥 원인이 들어오면 그 즉시 그제 확 좁아질 수도 있는 거. 그건 천식이에요. 근데 과민 반응이라는 말이 없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왔다. 그럼 걔는 만성기관지염이에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하시는 게 정의 나왔을 때 틀리지 않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항상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예요. 공통점을 가지고는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둘의 차이점, 그것이 무엇이냐. 그걸 정확하고 명확하게 아는 분이 오지선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천식은 과민 반응의 글자 잊어보시면 안 되겠죠. 관련 요인이 그래서 많습니다. 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감기부터 시작해서 뭐 먼지, 털, 고양이 턱, 온도 변화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 천식의 대표적인 증상 잊어보시면 안 되죠. 네, 시험 문제 가장 다량으로 많이 나왔던 거예요. 숨을 내쉴 때, 들어 마실 때는 불편함이 크지 않아요. 근데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들리는 건 누가 봐도 천식의 증상입니다. 예,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운동할 때, 그러니까 운동하고 나서 기도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기를 투하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2번이죠. 원인 물질이 되는 걸로부터 피하시던지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천식을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다음은 폐결핵입니다. 호흡기계에서는 천식과 폐결핵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왜냐면 낼 게 제일 많기 때문에. 자, 폐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폐결핵은요, 균이에요. 예, 결핵균. 네, 얘는 균이니까 세균성 질환이라는 거. 그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증상은 2주 이상의 기침과 흉통이 있고요. 특징적인 게 오후에 고열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침 뭐 이럴 땐 열이 없어요.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 감과 열이 내리는 증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욕부진 피로감. 자, 혈액성 가래,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객혈이라고 했죠. 아까 위암에서는 토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폐에서는 객혈이란다. 아주 선홍색의 피를 토해낸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치료 예방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약 복용을 제대로 하는지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현재는 폐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 항결핵제, 항자가 붙었다는 건 뒤에 걸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핵을 치료하는 약을 항결핵제라고 하는 거고 약으로밖에 현재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지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약이 양도 많고요. 복용 기간도 비교적 길다는 거예요. 근데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으면 절대 안 되죠. 왜냐면 중간에 약을 끊게 되시면 균이 아직 다 사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서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처방받은 약을 처방 날짜까지 잘 드시는 거고 한 가지 약을
기본 6개월에서 1년 정도 약을 먹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약만 복용하면 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이 어떤 약인지 몸이 다 반응해서 약의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가지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양이 많아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약을 제대로 복용하는지 잘 점검을 해드리는 거. 그게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자, 오래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부작용 유무를 꼭 관찰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한 번 먹고 그러니까는 처음 시작할 때, 두 번 관찰하시는 거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약을 미리 부작용을 내가 알고 약을 복용했다면 나타나는 증상이 부작용 때문이라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처방전에 있는 거죠. 교과서에 보면 진정이라든지 뭐 어지러움이라든지 구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방전에서 읽고 약을 먹었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났더라. 약 때문이에요. 그럼 빨리 중단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작용 유무를 꼭 관찰해 주시라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 먹고 말 거야. 이틀만 어지러워도 되지만 6개월, 1년을 어지러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시는 거. 또 하나는 약의 용량이 증가됐을 때 그때도 부작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 객담 검사를 하셔야 돼요. 객담은 많이 이해하세요. 가래니까. 아 근데 왜 지금 폐를 얘기하는데 간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단순 암기하시면 답 못 찾아요.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혈액약이 굉장히 독해요. 독한 약을 오래 먹다 보면 간 기능이 많이 손상이 돼요. 간이 해독작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의 해독 기능이 손상되지 않는지를 꼭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간 기능 검사의 이름으로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흉부 방사선 촬영이라든지 가래 검사를 통해서 조기 발견을 하게끔 접촉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기침 예절을 꼭 지켜주십니다. 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도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이제 기침 예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글씨가 좀 흐릴 수 있으나 뭐 이미 다 배우신 내용을 복습하시는 거고 귀로 듣기를 하셔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제가 PPT를 만들어 왔는데 중요한 건 기침 예절에서 하나예요. 나머지 다 아세요. 소매. 기침을 하실 때 손으로 가리면 손의 모든 균이 다른 물건에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침을 하실 때는 소매로 가린다는 거. 나머지 내용은 아시는 거니까 통과하도록 할게요. 네, 또 글씨 작다고 하세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괜찮습니다. 귀로 들으세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요양보 관련된 기초. 이게 처음에 이제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소화기계가 1번이에요. 지금 2개 했어요. 마인드맵이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요걸 또 원하시면 블로그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로 오셔서, 예, 그 파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블로그에 띄워놓은 PPT 장면이 파일이에요. 여러분 이미지 파일로 다운받으시면 핸드폰에 다 내장돼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그걸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영상이 막 지나가니까. 정지 버튼을 눌러놓으시고 캡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너무 힘들어서 블로그 주소를 남겼으니까 거기에 오시면 요거 마인드맵 그대로 다 그려져 있어요. 이미지 파일로 다운받으셔가지고 그거 선생님들이 직접 쓰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복습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 이름이 여기 뜨는데 살짝만 지우죠. 자, 어떻게 복습을 하시냐면 이렇게 두 파트를 다 배우고 나셨으면 특성, 소화기계에서 증가되는 특성이 생각이 나는지 예, 쓴맛과 신맛이 증가됩니다. 그럼 됐어요. 그 다음에 질환이 있죠. 위염, 위궤양, 위암, 대장암, 설사, 변비까지. 위염에서 내가 기억나는 거 있나? 명치. 위궤양에서 생각나는 거 있나? 새벽 1, 2시. 위암에서 생각나는 거 있나? 토혈. 대장암에 생각나는 거 있나? 저자녀시기. 이런 거 있죠. 지금 제가 막 입에서 했던 거. 그거를 선생님들이 직접 본인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블로그에서 다운받아 핸드폰에 놓으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 안 나면 그 화면을 다시 열어서 지면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영상은 언제 또 영상 들어오고 언제 또 다시 돌려보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혼용할 수 있게 드렸으니까 이 질환명을 부르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서 본인이 입으로 내뱉을 수 있다면 100%다 이해하신 겁니다. 그렇게 복습의 용도로 쓰시라고 이 전체 질환의 마인드맵을 그려드렸어요. 이제 2개 했지만 앞으로 이 나머지도 전체 다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많지 않습니다. 네, 2개예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위액 분비량 감소, 2번 식후 포만감 지연, 3번 지방 흡수력 증가, 4번 간의 약물 대사 능력 향상, 5번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 증가.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증가 외워두세요 했어요. 왜? 쓴맛과 신맛이 증가야 라는 걸 외우신 분은 3번, 5번 읽을 필요도 없어요. 왜? 증가 앞말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딱 제껴요, 이것도 다. 그럼 벌써 오지선이 3개로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그다음 식후에 포만감이 지연된다? 지연 아니잖아요. 네, 포만감이 빨리 오기 때문에 음식물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간의 약물 대사량 항상 증가라는 말과 비슷한 거네. 이거 증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증가라는 것만 아셔도 답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자, 이제 2번째 문제예요. 폐결핵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2번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 3번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4번 치료 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5번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폐결핵은 제가 바이러스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핵균, 세균성 질환이에요. 스테로이드 약물 쓴다는 얘기 없었죠? 네.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 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니, 왜 폐결핵인데 간 기능 검사를 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전부 다 오답이에요. 이유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약물 복용 중단하시면 안 되죠. 네. 균이 다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전에 고열이 나지 않아요. 오후에 열이 난다. 이렇게 봤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풀어보시면 다 푸신 거예요. 문제 2개밖에 없어요. 어차피 소화기계 하나, 호흡기계 하나 2파트밖에 안 받기 때문에 문제가 2문항인 거고요. 지금 30분이 조금 넘어갔지만 시간을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정확하게 잘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또 이제 3번째 파트부터 다시 단어는 나눠서 정리를 할 거니까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불편한 목소리지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해야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김 교수는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할게요. 공부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